에, 문 교수님이 조금 전에 상당히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상당히 그 미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 앞쪽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리스크 관리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에 관련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 20분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리스크 관리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두된 것은 비교적 근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로이드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로이드라는 회사가 해상무역 같은 걸 하면서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거래상의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풍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 같은 걸 만들죠. 그 보험은 전형적인 리스크 관리의 하나의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같이 리스크 관리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근세에도 쭉 발달이 되어 왔는데 지금 갑자기 왜 리스크 관리를 들고 나오느냐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그동안의 리스크 관리가 분야별로 이렇게 특히 금융 쪽은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기법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리스크 관리가 일반 기업이나 이 경영계통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ISO에서 리스크 관리 표준을 제정하면서 ISO에서 나오는 모든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해라 하고 리퀘어먼트로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증을 받거나 기업이 운영을 할 때 리스크 관리 우리 좀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문 교수님께서 CSO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에는 일을 할 때는 그런 오퍼튜니티를 찾아서 움직이는 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본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아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 리스크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약간의 네거티브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튜니티가 이제 포지티브한 측면이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적절하게 이 리스크 기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오퍼튜니티는 아주 높고 리스크는 아주 낮은 게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죠? 인과 응보가 다 있습니다. 오퍼튜니티가 좋으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오퍼튜니티를 최대로 하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을 건가 노력하고자 하는 것에서 이 리스크 관리가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ISO에서 가이드 73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그 리스크 관리라고 기업에서 막 쓰는데 각자 알아서 쓰면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교통 정리를 해주겠다 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사건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에 관해서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를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정보를 다 알고 확실하면은 목표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목표대로 바로 못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과나 그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 즉 확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좀 미흡하다. 이게 이제 불확실하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목표라는 말인데 이 목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재무적인 것 될 수 있고 보통 안전 같은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이 리스크 관리 쪽은 산업안전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뭐 환경 같은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크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적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 운영적으로 아주 좁게 어떤 특정한 뭐 프로젝트나 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건데 불확실성 때문에 그 목표가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지를 못하고 영향을 좋게 줄 수도 있고 나쁘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영향이라는 게. 근데 이 영향이 바로 아까 얘기한 리스크의 네거티브한 거고 포지티브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거티브하게 줄 수도 있고 포지티브하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ISO의 가이드 73에 정의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리스크란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ISO 표준에 나오면 국가 표준으로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제정하면 이 리스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국가적 표준으로 정할 때는. 근데 리스크와 관련된 말을 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그냥 위험하다 하는 거하고 상당히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리스크란 말하고 단순하게 위험이란 말이 과연 같은 의미인지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일단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리스크를 우리말 어떤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표준에서 그냥 리스크 이렇게 썼던 배경 때문에 이걸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위험이란 말은 뭐 영어로 해저드도 있고 데인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게 리스크하고 같은 말이냐 아닌 말이냐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라는 건 우리말 그 자체로 보면 위태하고 험한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단순한 그 의미죠. 근데 예를 들면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3명이 보트를 타고 가겠다 하는 거하고 아주 큰 여객선을 타고 가겠다 하는 거하고 요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상당히 이거는 위태하고 이거는 참 뭐 비교적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불확실성이 많이 있어요. 태평양이 그냥 운 좋게 그냥 계속 잔잔할 수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근데 리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는 시각이 약간 여러 가지가 다르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개별적으로 보면은 보트를 타고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넌다는 게 훨씬 위험하죠. 그죠? 큰 여객선으로 가는 게 물론 뭐 여객선도 뭐 타이타닉도 가다 좌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게 훨씬 위험하고 이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가 이거는 크고 저쪽은 좀 적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걸 통째로 누가 이걸 운영한다고 봤을 때 보면은 요 보트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3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큰 여객선으로 가면 300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사람 죽는 거가 리스크가 더 크냐 300명이 죽는 게 리스크가 더 이게 비교하기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몇백 명이 죽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정권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어쨌든 이 리스크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위험하다 이거 가지고 리스크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컨셉을 가이드 73에서 그 리스크와 관련된 용어나 이런 것을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걸 골프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소개를 드리면 확실히 이해될 것 같아서 요걸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골프장의 소위 미들홀인데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가면은 대개 레이아웃이 이런 형태가 뭐 보편적이죠, 그죠? 왼쪽에 연못이 있고 오른쪽에 오비존도 있고 뭐 벙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린이 있는데 페어웨이가 있는데 뭐 소나무 심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골프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도 뭐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요 연못에 빠진다든가 뭐 요 벙커에 들어간다든가 오비존 요런 오비나 오비존이나 연못이나 이런 걸 골프 쳐러 갔을 때 그걸 해저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해저드라고 합니다. 그럼 골프샷을 여기 티샷에서 골프 쳤는데 그 악성 슬라이스가 나가지고 오비가 딱 됐어요. 거기에 빠지면은 벌타가 있죠, 그죠? 오비에 들어가면 벌타가 얼마입니까? 골프 아무도 안 치시나 보네. 2점. 2점이? 그러면은 여기에 연못이 있어요. 훅이 나가지고 연못에 빠졌어요. 벌타 얼마입니까? 1점. 회장님 혼자 치시는가 봐요, 골프.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오비에 딱 들어가면은 오비에 들어간 것 자체는 벌타가 하나예요. 오비에 들어갔으니까. 그 대신에 뭔 페널티가 같이 붙느냐 하면은 네가 쳤던 데서 쳐라. 티에서 그냥 쳐라 이런 얘기. 근데 연못에 탁 빠지면 왼쪽으로 가서 역시 벌타가 하나인데 그 대신에 요 빠진 입구 쪽에 가서 홀컵에 저 티샷에 가깝지 않은 처음에 친 곳과 가깝지 않은 후방 쪽에서 쳐라. 거리만큼은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연못으로 가는 게 덜 위험하죠. 오비보다는. 왜냐하면 연못은 잘 빠지면 여기까지 가서 잘 빠지면 한타 불타는 먹지만은 거리를 이만큼 왔기 때문에 세컨샷에서 올려가지고 뭐 어느 정도 리커버 할 수도 있지만은 오비에 빠지면 어때? 네가 여기 가서 쳐라 이렇게 되니까 같은 그 해저드라고 통칭 얘기하지만은 어떠한 일이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그 페널티가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시퀀스라고 합니다. 발생 결과. 그러니까 발생 결과를 컨시퀀스라고 하고, 근데 나는 절대로 슬라이스가 안 나. 그런 사람은 여기서 오비 쪽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연못에 빠질 가능성은 덜어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나는 오비는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발생 가능성이 낮다 하고죠. 어떤 특정한 해저드가 발생될 그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컨시퀀스라는 말하고 likelihood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게 likelihood는 말 그대로 그냥 확률입니다. 확률인데 어쨌든 우리말로는 발생 가능성이고 컨시퀀스는 우리말 번역이 참 어렵죠. 저거는. 그래서 어쨌든 사건의 결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발생 결과다 이렇게 표준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에 가가지고 골프를 이렇게 치다가 연못에 빠지든지 오비가 나든지 이런 거를 방비하면서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투혼 해가지고 투퍼트해서 파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버디도 잡고 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결과가 우리가 스코어죠. 스코어 카드에 캐디가 이렇게 첫 홀에서는 좀 봐주고 적지만 안 그러면 안 적죠, 그죠? 그래서 스코어 카드를 이렇게 냈는데 만약에 이 홀이 뭐 스킨 같은 게 걸려 있다 그러면은
그 스코어 카드에 따라서 결과가 리절트가 이렇게 바로 나오죠. 스킨 하나씩 가져가든지 뭐 빼앗기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거를 골프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냐면은 해저드하고 컨시퀀스 라이클리후드 스코어 리절트라는 이런 말이 동시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전부 리스크하고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리스크를 단순하게 위험이다 하고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는 통상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발생 결과하고 발생 가능성의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고 하면은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어느 정도 계산이 돼야 리스크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매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는데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게 발생 결과와 발생 가능성의 조합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곱하기로 하든지 뭐 더하기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이 콤비네이션을 하는데 곱하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관계되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뭐 여기서 컨퍼런스를 하든 여기서 어떤 사건, 이벤트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는 항상 어떤 그 이벤트에 의한 결과가 나와요. 발생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거를 콤비네이션해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발생 결과로 볼 수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그럼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건 발생 결과예요. 근데 발생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스크 끼고 계시고 하니까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은 어쨌든 있어요. 그죠?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코로나 끼고 널찍이 뭐 몇 간격 유지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리스크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인데 일반 기업 경영에서 특히 경영 시스템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은 뭔가 측정 가능해야죠. 안 그러면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측정하는 척도로서 이 컨시퀀스와 라이클리후드의 컨비네이션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다음 관리는 간단하죠. 리스크 큰 놈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저 소위 파레토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온 동네 조직 경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 다 관련이 돼요. 품질 쪽에 보면은 품질 쪽에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된 것도 하나 있죠. 품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있나요? PL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PL법. 내가 만든 거에서 피해가 입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다고 뭐 대비를 하고 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대로 리스크 관리 이미 하고 있어요. 소위 부적합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리스크 관리 활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음 법적인 요소, 레귤레터리. 법에 위배돼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법적인 요소 당연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일으켜 가지고 큰 데미지 입을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 거고 기업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 요즘 뭐 저 원청사와 하청사과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안전 문제, 재무 문제 당연히 관계고 그다음에 공정 거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도 리스크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총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ERM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 TQM 해서 품질 경영 활동할 때 앞에 TQM 이렇게 붙었듯이 여기에 ERM이라는 게 바로 뭐 전사적 리스크 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 그래요.
리스크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흐르면은 그 프로세스에는 그 PDCA 사이클이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 PDCA 사이클에 리스크 관리하는 거를 꼭 집어넣어서 관리해라.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PDCA를 많이 돌리는데 그 돌리는 과정에 리스크라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써왔습니다. 사실은 써왔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 93에서 이렇게 제시는 하고 있지만은 31,000에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참 간략하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ISO 31,000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20년 전에 그 리스크 관리의 그 최초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나온 표준이 있어요. 4360이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고 그 이후에 뭐 미국이나 뭐 이 유럽 쪽의 나라들이 참여해 가지고 2018년도에 31,000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략히 소개하면은 여기 원칙이 있어요.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 가치를 창조하고 그걸 또 창조한 걸 잘 보호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원칙을 뭐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핵심은 요 리스크 관리의 프로세스입니다. 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기업마다 상당히 다르게 많이 이렇게 각각 막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 경영 시스템 인증 쪽에서는 표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ISO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요게 메인스트림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메인스트림이 가는데 여기가 범위나 상황이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다음에 리스크를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리스크를 평가를 하는데 요 안에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가 리스크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어널리시스 분석이고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그 식별하고 분석하고 판정을 해가지고 요 리스크가 우리가 관리 대상 리스크로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건가? 이걸 회피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를 하는데 이게 메인스트림인데 이러한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해관계자들하고 의사소통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검토하는 이런 과정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31,000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 그 프로세스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한다면은 31,000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저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비자에. 한비자는 춘추전국 시대에 유명한 법가죠. 그죠? 너무 엄격한 법을 주장했다가 결국은 별로 재미 못 보긴 했지만 어쨌든 요거는 제괴의혈입니다. 제는 큰 뚝이란 얘기입니다. 큰 댐의 뚝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괴는 무너진다 이런 뜻이고 의는 개미란 뜻이고 밑에 혈은 구멍. 그러니까 큰 제방의 뚝도 개미 구멍 하나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미 2000년 전에도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해서 그 이미 신경을 썼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결국은 지금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하면 우리에게 데미지를 많이 줄 것 같은 것을 미리 잘 체계적으로 식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나와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끝날 때 되면 좀 총정이 이제 많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참 나와서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맡은 시간이 20분인데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10분이나 15분쯤 골자만 좀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이 뭘까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을 이제 여기 혁신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는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무엇이 바람직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좀 중요한 것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혁신 성장할 때 보통 우리가 이 혁신 성장에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이 아주 뛰어난 나라지만 지금은 많이 죽었다 이런 표현도 해요. 피터 드라카 교수 같은 분은 경영학 쪽의 구루죠.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한국이었다 과거에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혁신 성장에는 기업의 혁신 성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조금 그런 게 좀 무뎌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책에다 이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읽어보시고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에 대해서 비교적 이론적으로 연구한 슈페터라는 사람의 이론을 조금 이제 정리한 건데 이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기업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지금 최근에 현 정부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서 이런 거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 또 그 성장에는 혁신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들을 여기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성장 전략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건가요? 소위 이 데이터 경제, 또는 인공지능, 수소 경제 이런 걸 추구를 해서 기업의 스마트 공장 등등 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이 플랫폼 또는 생태계 조성 문제, 혁신 인재 양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회적 혁신, 과학기술 혁신 또는 사람 혁신 이런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혁신 성장에 대한 그림은 잘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조금 저는 제 생각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국가에서 어떻게 뭐라고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업의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혁신 전략이라고. 이거는 이제 과거 우리나라의 변화를 좀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96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발전했죠. 참 이런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우리가 거기서 살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서 큰 자부심을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두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고속으로 성장할 때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주로 했죠. 그때는 연평균 GDP 성장률가 매년 10%이 정도까지 막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때의 그 내용을 보면 왜 발전했을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소위 국가 혁신 체제가 좋았다. 소위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훌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이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그 당시 혁신 주체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들이 요 상호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요 셋이 상당히 상생 관계,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발전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 한국이 고도의 성장을 한강의 기술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과학술 측면에서 얘기할 때 보통 이 국가 혁신 체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 좋으냐, 어떤 국가 혁신 체계가 좋으냐, 그거는 사실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결국 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나 이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건 틀림없고, 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비중이 기업이 훨씬 더 많이 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R&D 쓰는 것도요. 지금 민간 차원에서 기업이 쓰는 R&D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75%예요. 25% 정도만 정부에서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이 70년대, 80년대는 민간 기업에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못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데 얼마나 큽니까? SK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국가 혁신 체계는 민간 차원에서 더 자유스럽게 더 뛰고 더 R&D 투자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성해 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대학은 기초연구에서 백업해주고 또 정부출연연구소는 응용연구를 해서 백업해주고 개발연구는 주로 기업이 맡아 하고, 그래서 기업이 앞에서 뛰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는 뒤에서 받쳐줘서 밀어주고 이런 것이 새로운 국가혁신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얘기하는 무슨 기업규제 3법이다, 기업의 활동의 발목을 잡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기업이 스스로 뛰려고 막 하는데 그것에 힘을 자꾸 밀어줘야만 혁신 성장이 가능한데 기업이 그렇지 못하다고 기업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잠깐 보세요. 이 사회적 책임, 우리가 사회적 책임 경영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문 교수님 강의할 때도 제가 조금 그런 걸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뭐냐 할 때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봉헌한다. 이런 게 상당히 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저한테는. CSV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기업과 사회가 같이 상생하면서 경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좀 더 큰 틀로서 반드시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이 사회적 책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네, 이쪽도. 여기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가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봉사활동은 이 사회적 성과 속에서 이해관계자 상생, 그 사회가 그 지역민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죠. 그래서 이해관계자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냥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에 속하는 거고,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는 이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경제적 성과는 우선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야만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으로 볼 때는 기업이 매출을 늘리고 자꾸 발전해 나가야 돼요. 또 이 사회적 성과 중요하죠. 윤리, 가치 이런 것들, 도덕 경영 이런 게, 또 이해관계자 상생,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또 CO2 가스 배출도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환경을 많이 중요시해 가지고 소위 ESG 경영,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경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또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통해서 혁신적인 창조적 성과를 내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요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사실은 IS 26000이에요. IS 26000의 그 핵심적인 가치 이걸 보면 잠깐 그게 어디 있었나 잠깐만요. 여기 지금 보면요. 이 IS 26000의 핵심 주제 7가지가 조직의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모사는 지역사회 참여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런 것을 조금 좀 염두에 두시고 ISO 26000을 저는 이게 뭐 지금 인증을 받는 그런 그 가이던스는 아니지만 기업이 굉장히 참고할 만한 아주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뭐 각종 이제 경영 시스템에 관한 얘기들이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뭐 코로나 19의 사회적 변화 이것 뭐 제가 여러분 많이 아실 테니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니 미래 성장 전략이 뭘까? 요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문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 그림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 모델로서 뭐가 좋을까 하는 내용인데 우선 그 혁신 성장 모델을 만들 때에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전 목표를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이걸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 삶의 질이라는 것은 국민이 사는 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빈부차도 적어져야 되고 각자가 해피하게 느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선 이걸 목표로 해야 되고 경제 발전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이 패러다임의 영역을 좀 중요한 요소가 저는 4개라고 봅니다.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 경영 이건 뭐 종래부터 계속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경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컨셉으로 기업이 그냥 뭐 돈만 많이 벌겠다 해가지고 오래 가지 않아요. 지속 가능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 염두에 둬야 되고 사회적 책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를 다 내야 되죠. 또 경영 품질 시스템도 이게 지금 국제 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상당 부분 기업들이 이거 모르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것도 좀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지속가능 발전과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우리 유춘모 교수님 말씀하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 4개를 포함시킨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 근데 혁신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인프라에 속한 것이 소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대에 가고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확실히.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소위 그 대면보다는 비대면 기술도 자꾸 발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여기에 고려될 사항이 코로나 이후에 사회 변화에 대해 대응해야 되고 또 물론 뭐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에도 우리가 순응하면서 국가 혁신 체제를 또 새로 이제 만들어서 발전해야 되고 또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성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한 국가에서만 막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지방 분권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혁신성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조성이 돼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가면서 결국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그 모델을 만들어서 실천한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그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번 그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모델도 구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하나 받을 거 있으면 혹시? 글쎄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한 예. 분, 두 분. 제가 빨리 받겠습니다. 끝냈으니까 뭐 질문 한두 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냥 뭐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질문 있으세요? 아이, 네, 문 교수님 하십시오. 질문보다는 커멘트랑 네. 보완 효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저는 이제 경영학적으로만 보니까 원래 1984년도에 무슨 뭐 이런 그런 논문들이 있어가지고 기업이 혼자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와 환경의 희생하에 그렇지. 성장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냥 이윤 극대화 원리에서 움직이는 거고 책임은 사회와 환경인데 지금 박 교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본연의 임무도 큰 의미의 책임으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고용 창출에 예. 생기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 사실은 ESG가 되는 겁니다. 네. 인바이러먼트 소사이어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인데 G의 가버넌스라는 거는 사실은 기업의 가버넌스 지배 구조를 해가지고 이것도 국가적으로 친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더 큰 그림으로 하는 거고 저는 조금 더 기업 위주로 자기의 본인의 역할과 그렇죠. 책임을 하는 예. 건데 지금 맨 마지막에 혁신 성장 모델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성장할 때는 기업 자체 내에 성공했지만은 선진국이 되면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여야 되는데 R&D 투자가 옛날에는 국가 위주로 투자했지만 지금 75%가 이게 기업 위주로 되고 예. 우리나라가 상당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애들을 그냥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크면은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니까 요 맨 마지막 밑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혁신 환경을 조성을 하고 우리의 그런 그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선수는 이제 기업이 될 테니까 그렇죠. 다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을 다 합하는 혁신 성장 모델이 대단히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코멘트이십니다. 예. 네, 큰 박수로 박세윤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컨벤션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실 때 폐용하고 계신 그 명찰을 안내 데스크로 가져가시면 실행 지침서 책자와 기념품을 아마 교환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의 그 사회적 책임 경영 품질 컨벤션 2020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후원기관 관계자와 또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사경원 회원 여러분과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사회적 책임 지도사 임원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